장점이 있다.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1만 시간 이상을 자신의 일에 몰두했다는 것이다. 특히 그들의 노력과 끈기는 성공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 1만 시간의 법칙을 공부에 적용한 공부 고수가 있었으니 올해 목표했던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황용화군이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8시간에서 10시간, 그러면 월 평균은 한 300시간, 그러면 한 3년 동안은 총합 1만 시간 정도의 자습 시간을 확보하는 그런 제 공부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굉장히 그냥 양만 많은 게 아닌가, 이래서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만큼은 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봤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을 밑거름 삼아 하루 평균 8시간에서 10시간을 꾸준히 공부했던 용화군. 단 1분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학습 계획을 세운 것은 물론 실천한 것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고 공부에 적용했다는데, 미래의 인류학자를 꿈꾸는 용화군의 공부 비결을 알아보자. 자신이 목표했던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요즘 매일이 즐겁다는 용화군. 입학식까지는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이지만 이것저것 살펴보기 위해 학교를 찾았다. 그런데 학교 지도를 살펴본 후 그가 한 행동은 교정 곳곳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기록하고 또 기록하는데, 입학 후에 공부나 생활 계획이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었고요. 이제 이 정보들을 토대로 입학 후에 해나갈 활동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계획의 달인으로 불리는 용화군. 그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꼭 하는 일이 바로 필요한 정보를 모으는 것이다. 아는 정보가 구체적일수록 세부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이 세워지기 때문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 습관은 계획을 잘 짜고 꾸준히 지켜나간다는 것. 하지만 용화군에겐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데, 3년 동안 활용했다는 계획표와 자료들, 여기엔 용화군의 꼭 해내겠다는 의지와 절실함이 담겨있다. 이것들이 이제 제가 3년 동안 공부 계획했던 것들, 또 시간도 체크해보고 또 공부 계획했던 거 했나 잘 체크하고, 그리고 또 공부 계획 잘 지켰는지 점검했던 것들, 그런 것들 다 합쳐놓은 건데 모아놓고 보니까 되게 많네요. 용화군의 공부 비결 첫 번째, 1만 시간의 법칙을 토대로 한 철저한 계획.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치렀을 때 115등이라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등수를 얻었는데, 뭔가 좀 더 체계적이고 좀 확실한 틀, 그리고 큰 넓게 보는 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3년 계획 같은 이런 큰 계획들, 이런 것들을 세우고 지켜나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후회 없이 1만 시간을 공부해보자 라고 마음먹은 용화군. 1만 시간을 3년으로 나눈 후 다시 월 단위로 나누고 하루 단위로 나눴다. 그 결과 매일 평균 8시간에서 10시간을 자습하기로 결심했다. 이제 계획표를 짤 때 과목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때 특히 제가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수학 과목입니다. 제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수학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는데, 평상시에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그리고 방학 때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학에만 자습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분했습니다. 매일 공부해야 하는 시간이 정해지자 과목별 학습량과 난이도, 공부 수준 등을 고려해 세부적인 공부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그렇게 3년, 1년, 한 학기, 월 단위의 계획표를 만들고 꾸준히 공부한 결과 원하는 목표를 이뤄낸 용화군. 이 계획표들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성적이 오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효율성 면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진짜 10,000시간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게 다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얼마만큼 또 집중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늘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용화군의 공부 비결 두 번째, 실천한 것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한 철저한 자기 점검. 계획을 단순히 짜는 거에서 그치면 그거 의미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안 지키면은 그것은 그냥 헛된 계획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체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서 다음 계획을 세울 때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았는데 공부 시간 분석을 하나 했었고 제가 세웠던 계획표에 대한 과목별 성취 분석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 시간과 그리고 계획표상의 그 공부 과목별로 제가 계획을 지킨 것들을 이렇게 분석을 한 결과를 비교해보고 또 성적 추이를 함께 비교해보니까 서로 이제 공부 시간과 또 계획을 지키는 것과 또 성적이 서로 비례한다라는 상관관계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작성된 학습 분석 보고서와 공부 시간 누적 그래프는 자신이 계획한 방향대로 잘 나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해줬다. 그리고 이런 공부 습관은 특히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됐다는데 과연 어떻게 공부한 걸까? 며칠 후 용화군의 모교 후배들을 대상으로 수학 공부의 희망을 찾아주고자 멘토링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해나갔으면 좋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너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고 먼저 어떤 공부 고민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멘티 신청서를 작성케 했다. 그리고 좀 더 깊은 주제를 위해 멘토와의 1대1 면담이 진행됐다. 좀 이럴 수도 있는데 혹시 지금 성취도를 좀 수치로 물어봐도 될까요? 내신은 그 1학년 때 좀 낮다가 이렇게 쭉 끌어올려서 멘티 선정 때도 발휘되는 용화군의 분석 본능. 공부 의지부터 생활 습관, 목표 의식까지 꼼꼼하게 물어보는데 과연 멘토링을 받게 될 주인공은 누구일까? 목표의식 그리고 자신의 현재 상황을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가 공부 계획을 세우는가 그리고 세운다면 그 계획을 얼마나 지키는가 등 이제 한 4-5개 항목으로 나눠서 평가를 해보고 또 그 평가 자료와 제 주관적인 분석 결과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제가 함께 하고 또 도와주고 싶은 멘티를 선택했습니다. 공부 의지는 있지만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실천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오늘의 멘티.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 고민이라는 남동욱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부법을 배우고 싶다. 우리가 이제 처음 만났잖아. 네. 그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서로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특히 공부에 관해서는 더더욱 모르고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 또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지에 대해서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나한테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 예. 과연 멘티는 학습 계획표를 잘 짜올 수 있을까? 각자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멘토와 멘티가 다시 만났다. 동우야, 저번에 말했던 거 한번 가져와 봤니? 아, 예.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 이번에 거의 처음 짜본 거지? 네, 그렇죠. 동우야, 네 계획표를 보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대부분 하면 이 시간 안에 끝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야? 네. 항상 부족해? 네, 조금 부족하기도 해요. 이 정도로 이렇게 공부하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하게 돼? 한 6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6시간? 네.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의 계획이 똑같고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 특히 중간중간 비어있는 시간이 눈에 띄는데 계획이라 그러면 뭔가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것만 생각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계획이 체크리스트 역할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나는 계획을 중요시 여기는 편이었어. 네. 내가 가져온 걸 한번 보여줄게. 나는 일단은 계획을 한 4단계 정도로 나눠서 짰거든. 네. 처음에는 이제 엄청 크게 간 거야. 3년 계획.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3년 계획이라고 하면 솔직히 우리 내일 일어날 일도 잘 모르는데 3년 앞을 내다보는 거 불가능하잖아.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 것인가 큰 목표? 그런 것들을 뭔가 적어 놓은 거거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아주 뭐 분야를 나눠놨잖아. 생기부, 내신 성적부터 교내 활동 사항까지 입시에 맞춰 큰 목표를 작성했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 학년별 교과 과정을 토대로 과목마다 학습 목표를 작성했다. 그리고 생활까지도 네.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건강, 교우관계, 여가 시간 활용까지 실천 사항을 작성했다. 크게 한번 내가 어떻게 3년을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일종의 보고서처럼 한번 써본 거고, 네. 이제 이 3년 계획에서 이제 한 번 더 구체화시킨 게 이제 1년 계획이었어. 1년 계획을 짤 때는 4번의 내신 시험과 각종 모의고사, 여름과 겨울방학 등 학사 일정에 맞춰 과목별로 학습 목표를 세우는데, 이때 개념, 문제풀이, 실전 공부로 나눠 계획을 짠다. 이후 1년 계획을 토대로 한 달 계획을 짜는데, 어떤 교재와 문제집으로 어떤 부분을 공부할지까지 세부적으로 목표를 세운다. 나도 맨 처음에는 내가 얼마만큼을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고 또 어느 시간대가 집중 가능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 네. 그런 걸 잘 몰라서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는 시범 기간을 거쳤어.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을 테스트 해본 거야. 해보니까 네. 집중 가능한 것들에 따라서 과목을 이렇게 배분해서 사용했었거든. 네. 수학 같은 경우 내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했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엮여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수학 같은 경우 내 네. 집중력이 1시간 반 정도 유지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1시간 반 하고 다른 과목 하다가 1시간 반 하고 1시간 딱 끊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었어. 대신에 그것도 네가 이제 만약에 아침 시간에 국어가 집중이 잘 된다 그러면은 수학 처음 끝난 다음에 이제 국어를 먼저 넣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나는 졸릴 때 사회탐구 같은 암기를 해야지 괜찮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으면 점심 먹고 나서는 사회탐구 텀을 들 수도 있고, 이걸 네가 한번 판단해서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 연달아 수학을 공부하기보다 오전에는 집중이 필요한 과목을, 점심 식사 후 졸음이 몰려오는 오후에는 암기 과목을 수학 사이에 배치해 공부 효율성을 높였다. 내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 표어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 계획을 한번 짰다고 했었잖아. 네. 근데 그것을 그냥 놔둬버리면 하루에 내가 8시간 했는지 10시간 했는지 아니면 오히려 생각보다 적게 해서 대여섯 시간 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체크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 봤어. 그게 이거거든? 매일매일 공부 시간을 다 체크해놓고 주별로 이렇게 다른 줄로 옮겨가서 체크한 걸 비교해보면, 이걸 연결시켜보면 주별로도 비교가 가능하고, 이것을 합쳐보면 월간 공부 시간이 나오잖아. 이제 나중에 6개월마다 내가 각 월별로 얼마만큼 했는지 이렇게 해보면 내가 어느 달에 많이 했고 어느 달에 적게 했고 또 그 왜 그랬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내가 목표를 세웠던 거를 잘 이뤘나, 이것을 이 시간 계획표랑 내 원래 계획표 있잖아. 네. 원래 계획표에서의 성취율이랑 비교해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본 거야. 용화군은 계획했던 목표 대비 성과가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해 6개월마다 자료를 모아 분석했는데, 공부했던 시간의 총합을 구한 후 계획표와 비교해 달성 비율을 수치로 작성했다. 또한 과목별 성취 비율도 수치로 작성해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했다. 그 전에 너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얼만큼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이런 평가를 내림으로써 네가 이제 다음번에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 또는 다음번에는 이 정도로만 하면 되겠다 하면은 나는 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너를 질책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는 그런 평가의 의미로서도 분석이 중요하지만, 이 계획 자체를 너가 실현 가능하게 바꾸는 역할로도 굉장히 중요해. 사실 처음 할 때는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단 말이야. 그런 시행착오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파악하고
이제 네가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로 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나는 분석이라고 보거든. 내 지금까지 알려준 것들은 사실 다 내 기준으로 작성이 됐잖아. 그러니까 뭐 한번 그 사이에 너의 그 한 시간에 어느 정도를 해낼 수 있는지, 뭐 그리고 어느 시간에 집중이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좀 시험을 조금 해봐서 너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파악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어. 네. 계획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이 방법은요, 중위권 이상의 학생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래프를 만들어 보면서 아,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이만큼 향상되네? 그럼 다른 과목에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나중에 이제 공부하는 방법 자체를 알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하위권 학생들한테는 이것을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이것을 했는데 성적이 또 안 오르거든요. 왜냐하면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아니 나는 100시간을 공부했는데 왜 성적이 오르지 않지? 그럼 좌절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몇 시간을 목표로 잡지 말고요. 교재를 한 권 정했으면 한 달 안에 이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다. 이거를 목표로 삼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수학에 집중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래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공부하셨나요? 일단 어떤 과목이든 그렇겠지만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수학도 일단은 교과서랑 개념서에 있는 것들 이제 내용을 노트로 이제 단권화를 하는 거지. 근데 한 번 써내려간다고 우리가 이제 한 번에 외워지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그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이 백지 테스트라는 거거든. 개념을 복습하고 싶어? 그러면 이 백지에다가 연산의 기본 법칙, 나머지 정리, 이렇게 키워드들만 적어놓는 거야. 키워드들만 적어놓고 이것을 주말에 네가 새로운 교과서를 쓴다 라는 마음으로 이것에 대해서 내가 다 설명을 하고 또 공식이 있다는 증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지. 이제 틀린 문제나 또 문제 풀이 그리고 뭐 팁 같은 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제 설명은 일단 내가 지금까지 알려준 부분들로만 일단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뚜렷한 공부 목표가 없었던 멘티. 1차 멘토링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을 것 같은데, 동호군은 당장의 성과만을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닌 2년 후의 자신을 떠올리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계획에 맞춰 공부를 진행하려 한다. 그리고 어려우면 도전하기보다는 피하기만 했던 수학 공부에도 변화를 줬다. 멘토의 조언대로 공부한 내용을 자신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데 집중을 했다. 하지만 완벽하게 외워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일까? 공부가 쉽지만은 않은데. 멘토링 2일차. 멘티는 멘토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넌 좀 열심히 해봤니? 네. 일단 한번 해보긴 했는데 개념 공부하고서 책을 덮으니까 공부했던 개념이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백지 테스트 해볼 때 그 개념을 써보려 해도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잘 못했어요. 지금 너는 이렇게 큰 제목들만 써놨었잖아. 네. 이 정도는 이제 네가 굉장히 익숙해졌을 때 사용할 만한 그런 백지 테스트고 초반 단계일 때는 네가 쓰는 것을 한 6, 그리고 네가 이제 써내려가야 될 것을 4, 이 정도 비율로 맞추면 좋을 것 같아. 이제 뭘 써야 되냐면 이제 추가적으로 수열의 수렴이 뭔지, 그리고 만약에 이 정도도 힘들면 정의 같은 것도 거의 다 쓰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 한없이 가까워진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한없이 커짐,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실수, 이런 부분만 비워두고 일반적인 문장은 다 써놓고 그런 식으로 시작하면 처음 초기 버전의 백지 테스트는 빈칸 채우기 형식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면 돼. 이 이제 백지 테스트를 했으면 솔직히 뭐 어느 정도 개념을 네가 가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문제풀이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 네. 문제를 풀 때 이제 나는 4단계로 나눠서 풀었어. 이제 예를 들어서 보자면 대부분 이제 개념서들과 이나 교과서로 이제 개념 공부를 하지. 네. 그리고 개념서에 딸려 있는 문제들은 같이 거의 수학 익힘책처럼 풀잖아. 그리고 그걸 풀고 내가 하루에 4시간, 평소에는 4시간, 방학 때는 7시간 정도 했다 했잖아. 개념 공부를 하루에 한 단원씩 한다 그래도 한 2시간이면 대부분 끝나거든? 그리고 나서 나머지 2시간 동안에는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럴 때는 이제 중간 단계 문제까지 또 같이 푼 거지. 중간 단계까지 한 번 받기가 끝나면 대강 한 2주 정도가 지난다라고 볼 수 있잖아. 단원 개수, 하루에 한 단원씩 한다고 쳤을 때. 다음에는 심화 문제를 들어가는 거지. 심화 문제는 하루에 4시간씩 똑같이 하면 이제 얘네는 솔직히 보면은 반 나눠서 했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정도씩 했다고 볼 수 있잖아. 네. 얘는 이제 얘만 하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씩 풀로 쓸 수 있잖아. 네. 대신에 얘는 난이도가 그만큼 또 어려워졌지. 네. 그래서 얘도 비슷한 기간을 또 제공하는 거지. 2주 정도.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한 문제 한 문제 좀 더 시간을 들여서 풀고 좀 더 생각해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부족하다면 이제 기출문제집을 사용하면 되고. 하루 한 단원으로 계획을 세우고 순차적으로 개념, 쉬운 문제, 중간 단계 문제를 마스터한 후 남은 2주 동안 심화 문제 풀기에 집중하면 한 달에 한 과목 정복이 가능하다. 단계적으로 공부를 해서 딱 쌓아놓고 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중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계속 비슷한 유형의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들만 계속 푸는 것보다는요. 고난도 문제집을 한 권 우선 옆에다 놔두고 내가 해야 될 단계의 문제를 한 7 정도, 시간으로 따지면 7, 그리고 고난도 문항을 한 3, 이런 식으로 함께 병행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인 문제 유형도 계속 익히면서 하루에 뭐 한두 문제, 진짜 한두 문제는 고난도 문항으로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2가지를 서로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아, 여기서 사용되는 개념들이 이런 한 문제, 2문제 이런 식으로 함께 나오는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또는 뭐 문제, 문항수를 배분해가지고 2가지를 함께 병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딱 봤을 때 안 풀리는 문제들 있잖아, 항상. 없을 수는 없잖아. 일단 안 됐으면 그날 공부 끝날 때까지 일단 끝날 때 덮어놨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한번 끝날 때쯤에 한 3, 40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남겨두고 항상 이전 시간에 못 풀었던 것들을 한번 도전해보는 시간을 가졌거든. 그래서 그때 한번 도전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주말에 한번 도전을 해봤어. 그럼 벌써 한 문제에 3번 도전을 해봤잖아. 근데 그런데도 정말 뭐 아무런 힌트도 안 떠오르고 뭐 아예 엄두조차 못 내겠다. 이러면 이제 답안지를 봤어. 답안지도 처음부터 한 번에 그냥 답까지 한 번에 쫙 본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서부터 가린 다음에 한 줄씩 내리면서 힌트를 얻으려고 노력했어. 그래서 딱 이 정도 줄에서 나온 내용만 보고도 이제 나머지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알 것 같다. 그러면 답안지를 덮고 한번 시도를 해봤고, 혹시 이게 끝까지 했는데도 이제 겨우 이해가 되거나 아니면 이랬는데도 이해가 안 간다, 이러면 한번 풀이 과정을 다 베껴서 한번 써본 다음에 다시 풀어보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을 하도록 노력했어. 시험 기간 다 됐을 때 풀 땐 어떻게 체크해놓은 걸 풀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나요? 풀어낸 것은 일단 놔뒀었고, 그 다음에 끝까지 안 풀렸던 것들이랑 아니면 풀었을 때 뭔가 조금 운 좋게 풀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문제들, 그리고 부드럽게 풀긴 풀었는데 한 번쯤 더 보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문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들은 따로 문제들을 잘라서 모아놨었어. 그래서 아이디어 노트라고 부르는 데다가 합쳐놨었거든? 네. 용화군의 실전을 대비한 아이디어 노트. 그런데 오류 붙인 문제만 보이고 추가로 적힌 내용이 없다? 한쪽만 붙이고 이제 그러면은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지. 이 안쪽에다가 이제 답과 그다음에 이 문제에 접근하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나 또는 팁, 문제 풀이를 위한 팁만 간단하게 적어놨어. 해설지의 답안을 그대로 적은 것이 아닌 핵심 키워드만 작성. 문제에 적용되는 개념 정도만 팁으로 정리해놨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 노트는 언제 사용했냐면 네 말대로 이제 시험 직전에 한 번 더 봐야 될 때 문제를 직접 다 처음부터 끝까지 푸는 게 아니라
딱 문제를 보고 아,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겠다 라는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용도로 썼어. 그래서 딱 보자마자 아,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풀면 되겠다라는 게 떠올라서 딱 봐서 뒤에 적혀있는 팁과 일치하면 그러면 그냥 넘어갔고, 혹시나 딱 봤는데 막히면 그때는 이제 제대로 한번 풀어봤어. 이제 내가 예전에도 계획할 때도 계획표 하고 나서 피드백 하는 걸 보여줬었잖아. 그것처럼 수학도 그런 비슷한 게 있었거든. 내가 이름 붙이는 건 이제 오답 체크리스트라고 이름을 붙였었어. 오답 체크리스트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 문제집 여러 개 한 3-4권 정도 풀었잖아 우리. 그치? 네. 문제집 푼 거 그리고 단원별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단원에서 틀린 것들을 번호만 써놨었어. 번호만.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단은 여기 봤을 때 한 13단원 정도가 굉장히 오답이 많지. 이 단원이 도형 단원이거든. 내가 도형에 조금 취약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이 분야를 좀 더 문제를 많이 풀어볼 수도 있고, 개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한 번 더 개념서를 읽어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대비할 수 있는 역할도 하고, 또 번호를 다 써놨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이 오답을 다시 한번 풀어봤는지를 체크하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야. 학생들이 문제집에다 OX를 표시하잖아요. 그거는 그 숲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디테일하게 그 문제만 맞고 틀렸는지를 학생들이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상위권 학생들은 오답 노트를 만들 때 소단원별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학생처럼 소단원별로 뭐 1-2단원에 대해서 이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틀린 숫자가 많으면 개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오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그것이 왜 틀렸는지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간단하게 노트를 해놓으면 오개념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어놓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 방법을 찾는 보통 이렇게 얼마나 걸렸나요, 시간이? 공부 방법 찾는데? 네. 나는 이걸 사실 중학교 때부터 천천히 시도해왔거든? 완전한 체계를 갖추기까지는 한 2년 정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 2년 정도. 나는 그동안 이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많은 걸 적용해보고 또 뺐다가 다른 걸 적용해보고 하면서 했지만, 어쨌든 너는 한 사람이 해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바탕으로 좀 더 빠르고 쉽게 너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 멘티가 공부에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멘토링은 계속될 것이다. 전에는 수학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몰라서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형의 공부가 듣고 나니까 단점은 고치고 장점은 좀 더 늘릴 수 있는 제 자신의 공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대학 생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기에 용화군은 또다시 1만 시간의 법칙을 실천하려 한다. 앞으로 이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공부해보고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잘하는 거를 찾아서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